평균 임금이 10만 원일 때 20만 원일 때 모든 보상 금액이 2배 차이예요. 퇴직은 보통 있는 달을 껴서 하게 되면 평균 임금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긴 해요. 그래서 이때 지급되는 금액은 평균임금의 70%인데 조금 쉽게 설명을 하면은 월급의 70%라고 보시면 돼요. 평균임금 산정 방식에 대해서는 정말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다음 편에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살이 좀 빠졌나요? 네,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반갑습니다. 삼재눈놈TV의 임준철 의무사입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 최대한 쉽고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상금에 관련해서 이야기해 주시면서 평균임금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중요하죠.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될까요? 저희 같은 일반인들이. PD님 평균임금, 퇴직금 받을 때 평균임금 산정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본 적이나? 서류를 봤던 것 같아요. 회사에서 해준 서류로? 아니면은 사이트에서 직접 이렇게 계산해 주는 거? 계산도 해보셨고요. 네. 그래서 보통 몇 개월치 월급을 넣죠? 3개월. 그렇죠. 3개월. 이 산재 보상금, 휴업급여, 장애급여, 유족급여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해요. 근데 이 평균임금 자체가 근로기준법의 평균임금을 기본적으로는 가지고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임금이 10만 원일 때 20만 원일 때 모든 보상 금액이 2배 차이예요. 휴업급여도 예를 들어 1개월치가 아니라 6개월, 1년치라고 하면은 단돈 10,000원 차이만 해도 총 지급되는 보상 금액이 차이가 엄청 크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도 산재를 신청했을 때 그리고 승인이 났을 때 가장 먼저 보는 거 평균임금 부분이거든요. 평균임금이 되게 복잡하긴 한데 좀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최고 최저 보상 기준 금액입니다. 평균임금이 예를 들어 너무 낮은 분들이 산재를 입었을 때 휴업급여를 받았는데 이게 너무 낮게 되면 오히려 산재를 신청하니 마나니 못하겠죠. 또 평균임금이 너무 높아요. 너무 높은 분들에 대해서는 산재보험 기금이 너무 많이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법에서는 평균임금을 지급할 때 이제 최고 기준과 최저 보상 기준 금액을 설정해 놨습니다. 근데 이건 어떻게 하냐면 고용정책기본법 상에 그 고용구조, 인력 수요 등에 따른 통계가 있어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의 전체 근로자의 월 임금 총액이 있죠. 이거를 365일로 나눕니다. 그 기간은 이제 직전 7월 1일부터 작년 6월 말까지 나누면 평균적인 월급이 나오죠. 거기에 최저 보상 기준 금액은 50%, 2분의 1을 기준으로 하고요. 최고 보상 기준 금액은 아까 말한 그 평균 금액의 1.8배를 최고 보상 기준 금액으로 해서 매년 이 금액을 고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평균 임금이 아무리 높아도 이 금액의 최고 보상 기준을 넘어가면 무조건 최고 보상 기준으로 나오는 거고요. 내가 최저 보상 기준 금액보다 낮은 평균 임금이어도 최저 보상 기준 금액만큼은 산재로 보상을 해준다.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신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저희 같은 일반인도 계산을 할 수 있을까요? 쉽습니다. 일단은 평균임금은 퇴직금이 가장 흔하니까 퇴직금을 예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내가 4월 1일 날 퇴직을 했다라고 하면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이 4월 1일인 겁니다. 그러면은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일수로 나누면 돼요. 그럼 여기서 퇴직월이 언제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저희 2월에 가장 짧은 날이 있죠. 내가 4월에 퇴사를 했어요. 3개월 동안 매월 300만 원씩 받았어요. 그러면 1, 2, 3월 급여가 300만 원씩이니까 900만 원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분모, 총 일수가 적은 게 좋습니까? 큰 게 좋습니까? 많은 게 좋지 않을까요? 뭐든. 그렇긴 한데 총 일수가 많아지면 평균임금이 깎여요. 예를 들어 2월 28일까지 있는 달이에요. 그러면은 89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1월 1일 날 퇴사를 해서 직전 3개월 총일수가 92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평균임금 차이가 어떻게 될까요? 생각보다 조금 차이가 납니다. 퇴직은 보통 윤달이 있는 달을 껴서 하게 되면 퇴직금이 조금이라도 올라가는, 평균임금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긴 해요. 그리고 이제 평균임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통사임금이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간의 근로수당 있죠. 야근을 해요. 그러면은 1.5배 지급한다라는 거는 들어보셨죠? 네. 1.5배를 지급하는 그 기준이 되는 게 바로 통사임금이에요. 평균임금은 좀 다릅니다. 이게 좀 사전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특징이 있어서 일당이신 분들을 기준으로 보면은 기본급이 예를 들어 8만 원이고 연장 근로수당이 4만 원이라고 쳐서 일당을 12만 원을 받으면 이분의 통상임금은 1급 기준으로 8만 원이 되는 거고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임금 자체는 총액은 12만 원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1급 금액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일당제이신 분들은 무조건 통상임금이 높은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해요. 문제는 일용직 분들은 대부분 근무한 일수가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이 평균임금이 4만 원, 5만 원인데 이분의 일당이 8시간 근로에 대해서 10만 원이다. 그럼 이분의 통상임금은 10만 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의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은 통상임금액이 평균임금 4만 원보다 더 높기 때문에 통상임금액 10만 원이 평균임금이 돼버려요.
이게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 방식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금액을 기준 그대로 산재보험법에 끌어와서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이 적용되고 일용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계속적 근로관계에 있는 상용직 근로자들보다 오히려 산재보상금이 더 커지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상 근로개수라는 거를 법에 도입을 했어요, 제도를.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제 근로 형태가 특이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1일 단위로 고용되는 분들, 이런 분들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개념을 적용했을 때 너무 평균임금이 높아지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정을 하자라는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일용 근로자분들이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30.45일 정도 되거든요. 이 기준에 22.3일을 근무한다고 보는 겁니다. 퍼센티지로 따지면 73% 정도가 돼요. 이게 통상 근로 개수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1일 단위로 고용되는 일용직 분들이 일당이 예를 들어 20만 원이에요. 그러면 통상 근로 개수가 적용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이분의 통상임금이 20만 원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도 통상임금을 따라서 20만 원이 되겠지만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통상 근로 개수를 적용해서 73%로 곱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분의 평균임금을 14만 6천 원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일하시는 상용직 근로자분들에 비해서 너무 과다하게 보상받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자는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뭐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면 통상 근로개수가 또 무조건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3개월 이상 근무를 하시는 일용직 분들도 계시거든요. 뭐 한 달에 23일, 4일 이상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통상 근로개수를 적용제에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무조건 적용되는 제도는 아니기 때문에 적용이 혹시라도 내가 제외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지 그렇다면은 이걸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으실 것 같습니다. 아까 뭐 근로 형태가 특이한 경우, 뭐 일용직 근로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통상 근로개수가 적용이 된다라고 했는데 이 직업병에 걸린 분들의 특성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적용하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를 보완하기 위한 산재보험법에 있는 직업병 산정특례라는 게 있어요. 이 직업병에 걸린 환자분들은 잠복기도 있고 확진 판정을 받을 때까지 퇴직한 지 오래 지난 경우도 있고 일을 아예 안 하다가 진단받는 경우도 상당히 있거든요. 근데 그 분들을 직전에 있던 임금 수준으로 하게 되면은 원래 받던 임금에 비해서 너무 낮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좀 보완을 해야 된다. 직업병 자체를 시행령에 규정을 해놨거든요. 이 시행령에 있는 직업병에 걸린 분들은 이 산정특례라는 임금을 산정해서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랑 그리고 이 산정특례 임금을 비교를 해요. 이 둘 중에 무조건 높은 걸로 적용을 합니다. 대부분의 직업병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외사항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래서 그냥 대부분의 직업병에 걸린 분들에게는 이 산정특례라는 걸 산정을 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이 있고 직업병 산정특례가 있다. 그러면 처음에 이제 근로기준법부터 설명을 드리면 근로기준법상 임금, 평균임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직전 뭘 본다고 그랬죠? 급여. 그렇죠. 직전 3개월 급여를 봐야 되죠. 네. 근데 직업병이 퇴직한 지 10년 뒤에 걸렸어요. 10년 뒤에 봤는데 회사가 폐업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분이 일했던 급여자를 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을 것 같아요. 못 받죠. 그래서 일단 실제 임금 자료가 있어요. 예를 들어 폐업을 안 했으면 10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폐업을 안 했기 때문에 사업장에 요청을 합니다. A라는 분이 실제 근무를 했었을 때 임금이 얼마였는지 받아가지고 임금 자료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어떻게? 직전 3개월 해서 산정을 해요. 그걸 평균임금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직업병이잖아요. 뭐 10년이 아니라 20년이 지났을 수도 있고 폐업을 했을 수도 있어요. 폐업을 하는 데에는 임금 자료가 없죠. 그럴 때는 이제 통계 자료를 이용을 해요. 동종 업종에 비슷한 임금 자료가 있으면 그 임금 자료를 기준으로 하고요. 그 임금 자료가 없으면은 이제 사업체 노동력 조사에 있는 전체 규모로 봐서 평균 임금을 대충 봐요. 그때 기준으로 해서 진단일까지 평균 임금을 증감을 합니다. 왜냐면 평균 임금이 보통 물가에 따라서 조금씩 오르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평균 임금 증감해서 이분이 만약에 퇴직을 안 했더라면 그때 기준으로 해서 현재 이 정도 임금을 받았을 것이다 라는 게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산정특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 통장 이력에 있는 급여 입금 내역만으로는 그게 증빙이 안 되나요? 증빙이 될 수도 있긴 한데 그 세전 금액이 아니잖아요. 세후 금액이고 이 금액이 평균 임금인지 아닌지 월급 외로 받은 건지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통장에 이체된 내역만으로는 보통 산정을 잘 하진 않아요. 이번에는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특례입니다. 이 경우에는 조금 다르긴 해요. 네, 사업장이 가동 중인 경우랑 아닌 경우가 나뉘는데 기본적으로는 재해가 발생되면 그 전전분기 1년치의 임금을 총액으로 나눈 거를 산정특례 임금으로 합니다. 이것도 통계법에 그 사업체 노동력 조사라는 게 있어요. 업종이 있겠죠. 뭐 제조업이다, 뭐 건설업이다. 규모가 있으면 그 규모의 평균적인 월급을 조사해 놓은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제조업에 5인에서 10인 사이 근로자들의 평균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금액을 전전분기 1년 동안 총액으로 해요.
예를 들어 11월 20일 날 진단을 받았어요. 직업병 진단을. 지금이 4, 4분기죠. 그러면 전전분기니까 3, 4분기는 뺍니다. 6월이겠죠. 23년도 7월부터 24년도 6월까지 이게 전전분기 1년이에요. 그 분들의 동종 뭐 예를 들어 아까 말한 제조업 7인 업체의 평균 임금을 쫙 더해요. 그 더한 걸 다시 365일로 나누면 1일의 평균 임금이 나옵니다. 그거를 직업병 산정특례 임금으로 해요. 자, 그러면 산정했죠.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그리고 이 직업병 산정특례임금 두 개 산정을 하고 나서 이 둘 중에 높은 걸로 하는 겁니다. 이 과정 자체는 저희가 따로 요청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를 승인내고 저희가 휴가급여를 청구할 때 대부분 이 과정을 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예. 사실 너무 어떻게 보면 어렵고 종류도 너무너무 다양해요. 그런데 이렇게 평균임금을 계산하다가 잘못됐으면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기본적으로 저희가 위임받은 재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산재가 신청하기 전 승인 날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평균임금이에요. 공단에 계신 분들도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평균임금 자료를 받았어요. 직전 3개월 입력을 합니다. 입력을 자동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임금 자료를 받고 입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수가 잘못 들어가거나 금액이 잘못 들어가거나 물론 이제 공단 내부에서도 결제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보긴 하겠지만 결제를 해주는 분도 사람이에요. 충분히 누락될 수도 있고 잘못 산정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평균임금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대략 알았고 한다면 한번 본인이 판단을 해보셔도 되고 아니면 근처에 계시는 노무사님한테 평균임금 잘못 산정된 것 같다 라고 해서 한번 확인을 받아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용 자체가 어렵다 보니 최대한 쉽게 설명을 했는데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쉽고 편하게 하려고 하는데 내용이 어렵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 그래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산재논놈TV의 임준철 노무사였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죠? 감사합니다. 아주 평균 한 주간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가 되게 돼요.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주말에 이틀 일하는 알바생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퇴직금이 발생된다.